제가 안 하는 부분이 있죠. 넘기는 부분은 1월 달부터 할 겁니다. 알겠죠? 1월 달부터 할 거니까 자 곧바로 부동산 정책론에서 통상 한 5문제가 나옵니다. 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봤던 시험에서도 5문제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각종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일단은 69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인 틀이 좀 있는데 이걸 잠깐 확인한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 좀 알아볼게요. 맨 먼저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 자,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각종 재반 문제들 있죠. 요걸요 부동산 문제다. 예컨대 이 투기가 아주 극성이거나 아니면은요 어떤 지역은 난개발이 심하다든가 어떤 사람 집도 절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 전부 답을 하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정부 역할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이제 개입해서 이거 해결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서 이걸 해결하겠다는 어떤 정부의 공적인 노력, 이걸요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좀 됩니다. 자, 결국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공적인 노력, 이걸 뭐라고요? 부동산 정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통상 5문제가 나옵니다. 5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동산 문제 쪽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어디서 물어봐요? 부동산 정책에서만 거의 대부분 다 물어봅니다. 5문제가 다 여기서 물어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자, 오늘 좀 여기 부동산 문제 간단히 얘기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답을 하고요. 부동산 정책 있죠? 이 정책을 수행했을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나 이런 측면에서 한 5문제를 다 물어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하시고 어쨌거나 우리 그래도 이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큰 틀을 좀 갖춰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그래도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게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 여기 대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토지 문제는 또다시 여기서는 오늘은 뭐만 하시면 돼요? 큰 틀만 갖추면 됩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 자세히 하면 돼요. 이렇게. 자, 토지 문제는 또다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어디 갔어요? 자, 먼저 이렇게 토지의 부족 문제. 자, 땅이라는 것은 맥주가 부족하면 맥주는 새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땅이라는 것은 부족하다고 해서 새로 만들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토지는 항상 특히 이제 도시 인근 토지 같은 경우는 그 산업이 발달할수록 또 인구가 또 집중하죠. 그 경제가 발전할수록 도시는 커나갈 수밖에 없는데 토지는 항상 토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걸 물리적 토지 문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물리적 토지 문제다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런 한정된 토지를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토지의 가격이 막 올라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자, 문제는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토지 가격이 올라간다. 요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렇지만 이용도 안 하면서 땅을 갖고 있는 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 이러한 투기적 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투기적 수요 때문에 정상 지가 이상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걸요 지가 고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가고다.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 이런 게 겹치면서 정상적인 지가 이상으로 막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지가 고의 문제, 이걸요 경제적 토지 문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적 토지 문제.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이다. 자, 그러니까 도심 곳곳에 이용도 안 하면서 그냥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 있죠. 이런 거 공한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공한지. 이런 땅이 막 듬성듬성 있으면서 이 땅 상당히 효율적인 토지용을 자꾸 뭐라고요? 저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또한 자, 두 번째는 이제 분배의 부적정이다 해서 분배의 부적정이다 해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뭐라고요? 더 큰 땅을 갖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디 갔냐면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아주 그 아버지도 잘 만났고 또 누굴 잘 만났어요? 할아버지를 아주 잘 만난 이런 사람입니다. 자,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제 때 있죠. 일본 시대 일제 때 일본 정부에 충성을 다하면서 일본 정부에다가 정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협조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반매국 행위를 했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요? 뭐 친일파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러한 사람들을 그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땅을 막 누구한테 나눠줬어요? 막 친일파들이죠. 이런 자한테 막 땅을 막 나눠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해방 이후에 이 친일파를 한 명을 청산을 못했습니다. 한 명, 알겠죠? 단 한 명도 처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득세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있죠? 이런 거를 거의 다 이 사람들이 지배해오다시피 한 겁니다. 근 100년 가까이. 아직까지도 이런 형태가 남아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주 부자니까, 아버지도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아버지 부자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들도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옛다 3억을 용돈을 줄 테니까 쓰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한테 내가 3만 원 주면서도 아이고 이 너무 많지 않나 하면서 10,000원 뺏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요 3억 딱 주면서 부족하지 않냐, 한 2억 더 줄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같지가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자 3억을 주니까 이걸 이제 개발이 예상된 지역에 땅을 구입해서 뭐 6개월 만에 2배로 떴다나 어땠다나 이렇게 6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애들끼리 몰려다니냐면 소위 대한민국에서 돈 좀 있는 집안 있죠. 그리고 힘께나 있는 집안의 아들들, 얘들끼리 이제 몰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할 일도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저녁 때 모여서 술이나 처먹으러 다니고 그잖아요. 나이트클럽이나 다니고, 그리고 주말에는 대한민국에서는 뭐 놀 게 별로 있어요, 없어요? 하도 놀아서 놀 때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골프채 치고 이제 외국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아버지라든가 아버지가 이제 뭐 재벌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아버지는요 뭐 정치계 정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직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 이런 거를 얘들은 미리 알아요, 몰라요? 미리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겠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하고 다르게 미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 개발된다고 하길래 땅을 뭐 6억에 또 구입해서 이게 1년 만에 뭐 2배로 떴대나 어땠다나 어쨌거나 12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진 자들은 계속 뭐라고요? 더 큰 땅을 갖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위 1%죠. 1%가 사유지의 60% 이상을 갖고 있는 걸로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사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한 1%가 얼마라고요? 거의 대부분 땅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완용 있죠? 일사오족 중에 하나가 이제 이완용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제 1919년도에 친일재산 조사위원회에서 이 땅을 이제 토지대장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토지대장을 가지고서 이제 조사한 건데, 이 당시에 1919년도에 이완용이 갖고 있었던 땅이 무려 2,300만 제곱미터.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한 46만 평. 이것도 잘 모르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약 7.7배 있죠? 이 정도의 무지막지한 땅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나요? 근데 그 사람들의 땅이 나중에 팔았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가요? 그 사람 아들 딸도 가겠죠. 그죠? 그 땅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또한 땅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런 땅이 계속 뭐라고요? 더 큰 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땅이라는 게 계속요 또 다른 땅을 막고 또 다른 땅을 낳고,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상위 1%가 거의 몇 프로라고요? 60% 가까이의 아주 무지막지하게 많은 땅을 다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나요? 상당히 불공평한 소득 분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자,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게 있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있어 없어요? 뭐 돈이 있어야 뭐 학교를 다니듯이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육성회비 같은 거 안 내면 선생님 불러서 막 때리고 그랬습니다. 손바닥 때리고 뭐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육성회비도 못 내갖고 초등학교도 옛날에 국민학교 다니다 잘린 거 아닙니까? 못 내갖고 그래서 이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 근로자로 다니면서 자 2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데 200만 원 월급 받아서 이것저것 떼고 나니까 남는 게 또 없죠. 그러니까 한 150만 원 번다고 치자. 150만 원. 요즘에 150만 원 벌어봐야 별 쓸 데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자 2000년도 제가 지금 어디 산다고 했죠? 김포. 무슨 아파트요? 건영 아파트.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거기서 살기 시작했는데 건영 아파트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포 쪽에 그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짤짤한 공장들 굉장히 많고 제 친구들이 이제 조그만 공장도 하는 애도 있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로자들 급여가 보통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한 150만 원 정도 이게 벌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그 제가 이제 간혹가다 거기 아는 사람들 물어보고 하는데 자, 이 아직까지도 한 200만 원 받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한 150만 원, 막 140만 원 이런 받는 분도 수두룩합니다. 아시네? 야, 진짜입니다. 물어보면 약간 올리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한 200만 원 정도 받아갖고 뭐 이것저것 애들 뭐 통신비 이런 거 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집안일수록 이제 식구들이 좀 많습니다. 애가 좀 많아요. 그 이유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애가 좀 기찻길 옆에 살고 해서 좀 애가 좀 많아요. 예,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쨌거나 요즘에 애들 제가 이제 약간 놀란 게 그저께 이제 맥도날드에 가서 그 햄버거를 하나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등학생들 같은 애들이 한 5명이 와서 이렇게 햄버거를 시켜 놓더니 얘들이 뭐라고요? 지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핸드폰 하나씩 들고서 막 혼자 이렇게 막 만삭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기 시작했으면 뭐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씩 막 핸드폰 다 꺼내서 그냥 막 햄버거 먹으면서 혼자서 막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금을 줘야 했다가는 요금이 더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 이런 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 뭐 하나씩 해주면 통신 요금만 한 50만 원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자기 것도 써야 되고 와이프 거는 이제 제일 싼 거 있죠. 15,000원짜리 그것도 남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쩌거나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빼고 나면 통신 빼고 나면 뭐 남는 게 한 150만 원이나 치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거의 20년 가까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2002년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겁니다. 18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18년 동안 설사 물가가 5배만 올랐다 하더라도 몇 배라고요? 5배가 올랐다 하더라도 얼마는 받아야 정상이에요? 750만 원 받아야 정상적으로 받는 겁니다. 알겠네? 근데 아직까지도 150만 원 받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자, 거의 뭐라고요? 5분의 1만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5분의 1. 상당히 열악한 소득 구조입니다. 알겠네? 상당히 문제예요, 이런 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뭐라고요? 가난을 또 후손들한테 계속 물려주는 겁니다. 맨날 이짱이라는 얘기죠. 이짱. 그러니까 상당히 뭐라고요? 분배 구조가 부적정하다. 이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토지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봤고 이제 주택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택 문제는 크게 양적 주택 문제와 질적 주택 문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양적 주택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가구 수가 있다면, 자, 가구 수에 비해서 주택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주택 수가 많아야 되겠죠. 많아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양적 주택 문제 해줍니다. 자, 다만 요걸 계산할 때는, 나중에 계산할 때는 이 주택수를 이 가구수에다가 이 필요 공가라는 것도 좀 더해줘야 됩니다. 지금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 필요 공가라는 게 뭐냐면, 자, 만약에 공가는 뭐예요? 공가? 빈집이죠. 그래서 필요로 하는 공가라는 것은, 자, 이사 오고 이사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집이 좀 비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주택의 거래가 원활히 진행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비어 있는 집, 이런 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필요 공가다. 어쨌거나 이거 이상 주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못 미치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양적 주택 문제 해줍니다.
자, 가구수에다가 뭘 더한 거라고요? 필요 공간 정도 있죠? 요 정도 이상 주택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못 미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양적 주택 문제집니다. 자, 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2011년도부로 주택 보급률이 102.3%로 넘어갔습니다. 공식적인 수치입니다. 이거는 몇 프로라고요? 102.3%. 그 얘기는 자, 102%라는 얘기는 가구가 100가구가 있다면 주택수는 몇 채라고요? 102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겠네요? 예, 그래서 주택 그러면 양적 주택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자가주택 보급률 있죠. 내 집을 갖고 있는 자가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집이 없는 자 있죠. 집이 없는 자도 40%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전세 사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만 뭐 돈 있으면 집도 하나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이런 형태가 발생하는 겁니까? 이런 형태 발생하는 이유는 자,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공산주의처럼 그 한 가구당 집 한 채씩만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자가주택 보급률 같은 거 있죠. 이거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잠깐 언급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중에 공공임대주택 있죠.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도 채 안 됩니다. 5%. 그래서 OECD 평균을 해서 한 12% 정도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훨씬 못 미친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공공임대 아파트 이런 것도 좀 많이 지어서 극빈층을 위해서 좀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질적 주택 문제는 자, 집은 있는데 더 좋은 집을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열악한 데서 오는 불만이죠.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 이걸요 질적 주택 문제 이렇게 해주는데 자,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자 30평짜리 살고 있는데 나 이거 너무 주거 환경이 안 좋아 나 40평에서 살겠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자기 돈 갖고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돈 갖고 새 주택을 사면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불량주택이라고 해서 이 불량주택이 뭐냐면 달동네에 있는 주택들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불량주택이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달동네에 이렇게 있으면 이 주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불량주택이다. 이게 일단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나고 태풍 불고 그러면은 자, 이런 분들이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피해 봐야 안 봐요? 거의 안 봅니다. 이런 분들이 자, 이 잠자고 일어났더니 지붕이 날아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양호한데 자, 그 아침에 그 잠자고 일어났더니 일어나지도 못했겠네요. 뒤에 산이 이제 무너지는 바람에 깔려서 돌아가실 수도 있죠. 이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생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분리수거 이런 게 잘 안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위생도 상당히 쓰레기 아무 데다 방치해 놓고 하다 보니까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주택 있죠. 이런 거를 정부가 나서서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부동산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나요? 무슨 문제라고요? 부동산 문제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해결하려고 정부가 이제 개입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자, 그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정책이라고요?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거는 지금 대충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게 무슨 문제라고요? 부동산 문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거를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 자,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려고 하는 뭐 근본적인 이유라든가 목적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 형태에서 좀 알아볼게요. 왜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냐. 자, 요거는 약간 좀 표현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이렇게 볼게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어떻다고요? 배분이 됐다. 그런 얘기는 자, 약간 좀 까탈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집안이 네 식구 집안이 있는데 저녁 때 아빠가 이제 피자를 사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정도 크기의 피자를 딱 사와서 먹었을 때 가장 알맞게 먹고서 잠잘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아빠가 미련하게 어떤 피자를 사왔냐면 이렇게 큰 피자를 사왔습니다. 이렇게 큰 피자. 그러면 이거 먹다 남을 수도 있는 거죠.
먹다 남기면 그 냉동실 이런 데 넣어놓고 먹으면 또 맛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버리기도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집안은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낭비. 자, 이번에는 자, 요 정도 크기의 피자 사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그만 피자 사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못 먹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애들은 또 먹여야 되고 아빠는 지가 또 사왔다고 지는 또 처먹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못 먹어요? 엄마가 또 못 먹을 수 있겠네요. 요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집안에 요 정도 크기를 딱 사왔을 때 그 집안은 아주 자원이 갖고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 해줍니다. 어떻게 배분했다고요? 효율적으로 배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월급이 다 똑같다면 다른 집안하고 똑같다면 이런 집안은 부쩍부쩍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잖아요? 부쩍부쩍. 자,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사회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도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이 요 정도 되는데 요 정도 된다는 얘기죠. 요 정도만큼을 생산 공급했을 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만큼 생산 공급했을 때 이걸요 사회 전체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표현합니다. 어떻게 배분했다고요? 효율적으로 배분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건이 남아 돌거나 지나치게 과대 생산되는 바람에 남아 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자원의 낭비를 가져와야 안 가져와요? 가져올 수 있죠. 아니면은 적게 생산하게 되면 누구는 또 소비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거를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경우는 이게 과대 생산되거나 과잉 생산되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는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자, 조금 이따 하겠지만 뭐라고요?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럼 누가 손해봐요? 손해 안 봐요? 손해본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한쪽으로 자원이 몰린다는 얘기죠. 상당히 불합리한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어려운 편인데 요거 좀 전 시간에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실래요? 모르겠네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돼요?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되죠. 그죠? 그러면 만약 요 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죠. 그죠? 그래서 필요로 한 양하고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딱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알겠죠? 자원이 뭐라고요?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균형각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 치볼게요. 이렇게 P1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팔려는 양은 이렇게 많다. 그 물건이 남아돌아 안 남아돌아요? 남아도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수요의 법칙에 따라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반대로 시장 균형각에서 이렇게 P2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 시작.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은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사고자 하는 양 이렇게 많다. 그럼 이만큼 물건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올라가는 바람에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을 늘리고 싶을 겁니다. 수요의 법칙에 따라 소비량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교정점에 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요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아니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 자연스럽게 교정점에 이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저런 이런 게 왜 필요하냐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오리지널 자본주의 경제학자들 있죠. 이런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사람이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현실 경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현실 경제에서는 때로는요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란 상태가 지속되면서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 독점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시장이라고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자, 독점 시장에서는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어쨌거나 얘네들은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하면서 얘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알겠죠? 그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아니면 인위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늘리고 싶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늘리고 싶죠? 근데 정부에서 아파트 못 짓게 한다든가 못 팔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인위적으로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란 상태가 지속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누군가가는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이걸요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시장 기능이 뭐라고요? 실패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를 비효율적으로 자원 배분된 거를요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약간 좀 어렵네요. 뭐가 실패했다고요? 시장이 자율적으로 균형점에 이르지 못하고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면서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겨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누구는 손해봐요? 손해 안 봐요? 손해본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이걸요 시장이 실패했다. 그래서 독점이라든가 과점 시장이 존재하거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거나 외부 효과가 존재하거나 이런 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가 있다든가 아니면요 정부의 비대칭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면서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걸 그냥 방치해 놓으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갖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서 누구는 손해보지 않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부쩍부쩍 성장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거죠. 누구는 손해봐요? 손해 안 봐요? 손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누구는 손해보지 않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면 대화인데요 안 되니까 낭비도 없게끔 해갖고 이 나라가 부쩍부쩍 성장하게끔 개입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거를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기능이라고요?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무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있다. 불공평한 뭐가 있다고요? 소득 분배가 있다. 이거 말이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불공평한 소득 분배라는 것은 누구는 무지막지하게 부자이고 누구는 집도적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누구는 무진장. 자, 아무리 자원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해볼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있고 이렇게 어쨌거나 요 시장도 수요 공급에 따라서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P0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요 시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시장도 수요 공급에 따라서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가정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근데 아무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하더라도 요거는 고가주택이라 치자. 이거 뭐라고요? 저가주택이다. 그럼 이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만한 가격을 치를 수 있는 사람만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면 요 저가주택은 어쨌거나 가격은 낮지만 이만한 가격이라도 치러야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 극빈층들 볼게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 있죠? 월세 내기도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장 기능을 통해서는 집을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없거나 임대료 낼 수 없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네? 누구는 무진장 잘 살고 누구는 무진장 못 살고. 아니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벌어가는 거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요 낮은 소득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하냐? 근데 사실은 아까 같이 이런 소득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3억짜리가 6억이 되면 3억 버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요?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소득이라고요?
불로소득,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득을 근로소득이라는 겁니다. 무슨 소득이라고요? 근로. 이런 사람들이 일요일도 나가서 막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50만 원 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일하기 싫어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돈을 못 벌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이거 상당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는 소득은 답을 하고요. 불로소득인데 땅을 5억에 구입해서 10억에 팔았다는 얘기죠. 이런 게 답을 하고요. 불로소득이고 그 다음에 또한 땅을 갖고 있으면 임대하게 되면 임대로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이런 거 답을 하고요.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의 주식을 잔뜩 갖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소득 있죠? 이거를 걔들은 월급만 주고 다 누가 가져가요?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알겠나요? 상당히 불로소득은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근로소득은 계속 작아지는 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근로의욕이 상실되면서 사회가 불건전한 이런 사회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삼성이라는 이런 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사람은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에 있잖아요. 뭐 소식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병원에 누워 계신데 이분이 올해 2월 달에 공식적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수치인데 삼성 계열에서 삼성전자하고 삼성생명, 삼성물산 있죠? 세 군데에서 배당금 받은 게 3,063억입니다. 3천 얼마라고요? 63억. 누워 계신데도 얼마 들어와요? 3,063만 원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3,063억이 막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공시도 나온 신문에 나온 숫자입니다. 저기서 1등입니다. 1등. 어쨌거나 상당히 뭐라고요? 가만히 누워 계신데도 얼마 들어온다고요? 3,063억이라는 무지막지한 돈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소득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소외된 사람 없이 좀 모두 다 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좀 높여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요 지나치게 잘 살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정부 개입하는 걸요, 이걸요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기능이라고요? 정치적 기능이다. 그러니까 얘가 비슷한 논리 같지만 비슷한 용어 같지만 사실 극단적인 용어입니다. 어쨌거나 효율성을 강조하는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요? 자본주의 국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국가라고요? 자본주의 국가. 그럼 얘네들은 시장 경제 체계에 따라서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되면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자원이 저절로 막 배분이 됩니다. 아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형평성을 높이는 나라 구조 체계를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사회주의 경제. 얘네들은 계획 경제 체계입니다. 시장 경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계획 경제 뭐냐면 소수 엘리트가 그러니까 모스크바 종합대학이라든가 김일성 종합대학 이런 데죠. 나온 소수 엘리트가 경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계획을 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고요?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생산할 것이며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 이걸 전부 다 계획적으로 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짜려다 보니까 결국은요,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판매하는 형태 있죠? 공동으로 분배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열심히 일하더라도 가져가는 건 요거죠. 그 다음에 빈둥빈둥 나태하게 일해도 가져가는 건 요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량품도 많이 생기고 절대적으로 이 빈곤에 시달릴 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근데 이런 구조는요, 자원 배분은 효율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가진 자들은 계속 뭐라고요? 더 큰 땅을 갖게 되는 구조 있죠? 이런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자, 어쨌거나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예요?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을 가장 큰 근간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달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걸요, 사회적 목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목표라고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개입하는 걸요,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기능이라고요? 정치적 기능. 이렇게. 자, 그래서 어제거나 이따가 이제 주택 정책을 공부할 건데, 주택 정책들은 거의 다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것 좀 규제하겠다. 아니면 임대료 좀 싸게 이제 좀 임대료도 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아니면 공공 임대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겠다.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한다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어쨌거나 어디 갔어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는데, 이 개입의 형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 자, 어쨌거나 이용 과정에서 이걸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래서 이용 규제는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럴 경우는 그런 지역에서는 거래할 때는 반대 허가를 맡으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걸 뭐라고요? 이용 규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규제라고요? 이용 규제다.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직접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겁니다. 뭐 도시도 직접 만들고 땅도 구입해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아시죠? 도시도 재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 지어서 공급도 하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직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아시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접적 개입이라고 있는데, 간접적 개입은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주로 사이드에서 조세나 금융수단 있죠? 이걸 동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는 그 세금 왕창 부과하겠다, 아니면 대출 같은 거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걸요 간접적 개입이다.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5문제를 물어봅니다. 몇 문제 물어본다고요? 5문제. 그래서 보통 이 정책의 어떤 근거 있죠. 정책의 정책 수단을 강구하려는 근거 있죠. 목적, 기능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한 문제 내지 2문제를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관련된 각종 정책 수단 있죠. 수단들의 어떤 효과들 이걸 중심으로 해서 3문제 내지 4문제를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큰 흐름을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갖췄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다른 거 좀 하지 마시고 자, 몇 장 쭉 넘겨보시면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73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정책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제가 안 하는 내용들은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자꾸 하시면 그 흐름은 자꾸 놓칩니다. 자,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는 목적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돼서 누구는 손해보지 않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라가 부쩍부쩍 성장하게끔 하겠다는 걸요 경제적 기능이다. 알겠죠? 무슨 일이라고요? 경제적 기능. 그리고 또한 소외된 사람 없이 좀 모두 다 좀 잘 사는 사회 있죠?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걸요 정치적 기능이다. 정리할 수 있죠? 이런 기능. 이 중에서 자, 먼저 시장 실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시장 실패는 거기 볼게요. 부동산 시장 개입의 목적의 교재 페이지 있죠? 245페이지 적어 놓으세요. 몇 페이지라고요? 245페이지에서 이해가 안 가시면 한번 뒤져보시고, 그래 지금은 뭐 그런까지 굳이 뒤져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느낌으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냥 넘기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라고요? 넘기고 다음에 다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시장 경제 체계가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균형에 이르야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한 상태를 뭐라고요? 시장이 실패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면서 누군가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시장이 실패했다 해주는데, 자, 시장이 실패되는 경우를 이런 경우에 시장이 실패했다 해줍니다. 알겠죠? 요거를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이 실패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보자. 자, 먼저 자, 불안정 경쟁 시장. 불안정 경쟁 시장의 대표적인 시장이 독점이라든가 과점 시장을 얘기합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독점이나 과점 시장, 이런 시장을 얘기하는데, 자, 이 독점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몇 명이라고요? 독점 시장에서는 공급자 1명의 시장을, 이걸 뭐라고요? 독점 시장이다 해줍니다. 공급자가 몇 명이라고요? 1명. 그러면 공급자가 1명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은 지네들 맘대로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지들 마음대로 전력요금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꾸 가격을 건드게 되면 뭘 건드려요? 가격을 건드게 되면 소비자들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제학적으로는 가격을 건드는 대신에 생산량 조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다시 할게요. 생산량 조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점자는 A라는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B라는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A라는 방법은 물건을 1000개를 생산하는 방법이고 B라는 방법은요 100개만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1000개를 생산할 때는 가격이 한 1000원 정도 한다 치자. 얼마라고요? 1000원. 근데 이렇게 물건을 조금만 생산하면 생산자가 얘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산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구조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마늘이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 10,000원 정도 한다고 치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산해도 매출액은 100만 원. 매출액이 뭐냐면 파는 금액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매출액 100만 원. 이렇게 생산해도 매출액은 얼마라고요? 100만 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둘 다 매출액이 똑같다면 공급 독점자는 가능하면요 A라는 방법으로 생산할 것 같아요? B로 생산할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요? 자, 이거 말씀도 안 했는데 금방 하시네요. 자, 당연히 뭐라고요? B라는 방법으로 생산하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매출액이 동일하다면 뭐가 동일하다고요? 파는 금액이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조금만 생산하게 되면 재료도 10개 구입할 거 몇 개라고요? 1개만 구입하면 되는 거죠. 사람도 10명 채용할 거 몇 명이라고요? 1명만 채용이 될 겁니다. 그죠?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각종 관리비 전부 다 10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과소 생산하면서 뭐라고요?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장 실패가 사회적으로 필요로 한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되거나 많이 생산되면서 누군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이 실패했다집니다. 그리고 우리 독점자 같은 경우에는 자 처음에 애초에 자 공장 무진장 크게 짓습니다. 이렇게 짓는데 생산은 조금밖에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요만큼밖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유유시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사회 전체적인 자원이 빠짐없이 투입됐을 때 그때가 뭐라고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이렇게 됩니다.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공공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왜 저런 경우에 시장 실패를 가져오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왜? 자, 두 번째는 이제 도로라든가 아니면요 뭐 교량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은 치안, 국방 이런 것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공공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라고요? 공공재. 근데 이 공공재라는 것은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자를요 공공재 해주는 겁니다. 요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자를 뭐라고요? 공공재다. 그런데 비경합성이 있다. 자, 우리 사과가 있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자, 이 서로 먹으려면 싸울 수밖에 없다. 싸운다는 얘기는 자, 가격을 많이 치른 자가 가져갈 수밖에 없죠. 이런 건 경합한다 변합니다. 뭐란다고요? 경합한다. 근데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수업 끝나고 호평역까지 가는데 같이 이용하더라도 누구는 이용하고 누구는 이용 못하고 이런 거 없죠. 함께 소비하더라도 소비량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그냥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굳이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뭐라고요? 비경합성이 있다. 두 번째는요,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배제성은 또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해서 배제시킬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로를 걷고 있는데 이 공무원이 가서 당신 잠깐 와보세요. 주민등록증 좀 까보세요 했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딱 검색해 봤더니 그 지방세를 안 낸 겁니다. 자, 이 도로는 뭘로 까는 거예요? 자, 세금 갖다 까는 겁니다. 뭘 까는 거라고요? 세금 갖다 가는 건데 너 세금 안 냈으니까 여기 걸으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유 그러다가 안 걷나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 이런 거 뭐라고요? 비배제성이다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비배제성. 알겠네? 자, 그다음 내가 이제 밤에 이제 자고 있는데 한 새벽 3시쯤에 밖에서 거실에서 떨걸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잘 들어봤더니 자, 이게 한 3명 정도라면 나가서 해치울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잘 보니까 한 10명이 떼거 이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 핸드폰을 살짝 꺼내야 되겠네요. 핸드폰 싹 꺼내서 소리나게 전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몰래 이불 속에 들어가서 전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 그래서 124에다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경찰서가 몇 번이냐고. 그럼 거기서 알려줄 거 아닙니까? 112. 그죠? 그럼 112 딱 전화했더니 경찰관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번호를 불러랍니다. 그죠? 불렀더니 이것들이 검색해 본 다음에 당신 세금 안 내갖고 우리 출동 못합니다. 이럴 수 있나요? 그냥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치안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요? 공공재다. 공공재가 뭐라고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식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재의 생산을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사적 주체.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맡기게 되면 예를 들어 내가 돌을 딱 깔았는데 나는 내 돈 들여서 돌을 깔은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은요 돈도 안 내고 막 이용한 걸 맡기도 좀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나도 어떻게 생각해요? 뭐하러 내가 내 돈 들여서 돌을 까냐. 나도 남들이 깔아놓으면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무임승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승차라고요? 무임승차.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 무임승차 하려고 하지 굳이 내 돈 들여서 돌을 깔으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임승차의 문제 때문에 항상 과소 생산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피로라는 것도 뭐라고요? 훨씬 적게 생산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과소 생산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보의 비대칭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려면 자, 때로는요 자기가 정상적인 이윤 있죠. 먹고 살 만큼의 이윤을 초과해서 이윤을 얻고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자원이 몰린 겁니다. 다시 할게요. 어떤 사람이 정상 이상의 무지막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요? 그쪽으로 자원이 몰린 겁니다. 그럼 누가 손해본 거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매도자고 을이라는 사람이라고요? 아파트 매수자입니다. 매도자는 부동산 파는 자, 매수자는요 구입하는 자, 이걸요 매수자라고 하는데 이 매도자는 자기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좀 심합니다. 뭐가 심하다고요?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거를 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매도자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매수자는 이거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매도자가 원래는 얘기 좀 하고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슬쩍 그냥 파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있다는 거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파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장까지 다 치르고 이사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피곤해서 이제 자려고 했더니 위에서 애들 쿵쿵대는 소리가 다 들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러한 재화의 특성이 거래 이후에 나타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얘는 크게 손해 본 거고 얘는 이득 보겠죠. 층간소음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팔았다라면 싸게 팔리거나 이렇게 했겠죠. 근데 얘는 그 이득 보고 얘는요 손해 보겠네요. 이런 걸요 정보의 비대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의 비대칭이라고요? 정보의 비대칭. 누구는 정보를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보를 알고 있는 자는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르고 거래한 자들은요 모르고 손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거 되겠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항상 비대칭이 뭐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려면 같이 알고 모르면요 같이 모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은 알고 있고 한쪽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일종의 시장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참고해 갖고 도덕적 해이라든가 역선택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지금 제가 안 하는 것들은 다 언제 한다고요? 1월달 이때 할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는 자,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피해를 입혔다. 누구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그에 따른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 조금 이따 하겠지만 보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구조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한 자는 크게 이득 보는 거고 가만히 있다가 손해본 자는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자원이 한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그래서 요거는 요 외부 효과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중요성이 좀 있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된다고요? 따로 공부할 것이고 그 밑에 볼게요.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시장이 실패하냐 여기서 알아보는 겁니다. 왜 시장이 실패하냐?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장기 평균 생산 비용, 그러니까 생산비가 점점 절감되는 이러한 효과를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생산비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익은 거꾸로 한다면 이익은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잘 볼게요.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생산비가 절감된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한다면 이익은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무슨 경제라고요? 규모의 경제. 그러면 우리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물건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자, 이 소량 구입해서 소량 판매하죠? 조그만 구멍가게, 그러니까 좀 비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데 이마트라든가 요 앞에 이마트 같은 거 있죠? 이런 데서는 물건을 대량 구입해요? 소량 구입해요? 대량 구입합니다. 그러면 싸게 구입할까요? 비싸게 구입할까요? 무지막지하게 싸게 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 내가 여름에 수박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여기 수박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수박 한 통에 10,000원인데 한 통 구입할 때는 10,000원을 지불해야 될 겁니다. 얼마라고요? 10,000원. 근데 내가 이러는 겁니다. 아저씨 여기 있는 수박 다 주세요. 7,000원씩에. 그러면 아저씨도 얼른 팔고 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입니다. 무슨 경제라고요? 규모의 경제. 그래서 우리 이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 이마트가 아니라 내가 왜 이마트 주인입니까? 어쨌거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선물 계약을 많이 합니다. 농산물 같은 거 무슨 계약이라고요? 선물 계약이 뭐냐 이런 게 그냥 아직 농산물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미리 계약을 트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배추 한 포기에 뭐 10원씩 해서 이제 농사 잘 짓는 농부들 있죠? 이분들하고 미리 계약을 트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농작물이 다 자란 다음에 노랑차 있죠? 노랑차 보셨어요? 이렇게 된 차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게 차. 자, 이런 차 끌고 가서 그냥 싸그리 다 뜯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뜯는다고요? 싸그리. 그리고 또 농사 다 안 지었으면 가차 없이 뭐라고요? 계약 포기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요, 무지막지하게 싸게 구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싸게 팔더라도 그 지역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귀찮지 않은 이상 다 이마트라든가 대형마트로 가는 거죠. 조그만 그냥 뭐 조금 구멍가게 가서 조그만 물건 조금 사는 거 외에는 거의 다 어디로 간다고요?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동네 이마트 하나 딱 들어서면은 주변에 있는 편의점이라든가 구멍가게는 다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애견샵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피자 가게, 치킨 이런 것도 다 막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규모 때문에 그 지역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걸요 자연 독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독점이라고요? 규모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점자가 되는 이런 형태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일종의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겁니다. 독점도 시장 실패라고 했죠? 똑같은 논리로.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뭘 공부했냐면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려고 하냐. 먼저 뭐라고요?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고 개입하는 걸요. 경제적 기능이다. 아셨죠? 두 번째는요. 자,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개입하는 걸요. 정치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 실패에 대한 원인들을 좀 자세히 살펴본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잠시만 쉬었다가 이 중에서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정부는 자, 그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고 개입할 수 있다. 아니면요,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개입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엉뚱한 거 집어넣을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아니면요, 그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외부 효과는 별개로 한 문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